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16편 유황숙으로 거듭나는 유비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합의성에 일부 병력을 남겨두고 주력군을 이끌고 서주성으로 돌아왔다. 그런 뒤에 휘하 장수들과 참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조조가 도열한 참모와 장수들 앞으로 들어오며 말한다. 모두 들으시오. 우린 이번 전투로 서주 육군을 얻어 위험을 떨치고 세력도 강해졌소. 이건 우리가 거병한 이래 가장 크게 이룬 승리요. 이로 인해 우리는 잠시나마 기쁨에 취했소.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소. 왜인지 아시겠소? 그건 기주의 원소가 대군을 앞세워 공손찬 토벌을 시작했기 때문이요. 요 몇 달 동안 원소의 압박 때문에 공손찬이 큰 손실을 입었다 하니 이대로 가다간 얼마 되지 않아 유주가 원소의 손에 넘어갈 것이요. 그리 된다면 대한천하를 원소 혼자 독식해 청주, 유주, 병주, 기주를 손에 넣는 최강의 제후가 되는 것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조조는 며칠 전 밤 있었던 초성과의 미래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깨져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희석된 차갑고 냉랭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자 모사 순욱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주공의 말씀은 조만간 원소와 생사를 가르는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며 그 전투로 천하의 주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들립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한 팔을 들었다 내리며 그렇소. 그럼 이 순간 내가 뭘 원하겠소? 조조의 말은 점차 격앙되어 갔다. 그러자 곽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주공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소와 공손찬의 싸움에서 승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소 진영과 공손찬 진영의 손실이 계속 커질 것이고 주공께서도 시간을 벌어 최후의 결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지요. 하고 말했다. 조조는 곽가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호쾌하게 웃으며 자리에 탁자를 탁 하고 치며 으하, 맞소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이다. 모레 허창으로 귀환해서 군을 정비한다. 하고 말하니 일동은 읍하며 동시에 복명하였다. 알겠습니다. 한편 유비는 서주성 성루에서 성 밖을 내다보며 망중 안에 잠겨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관우와 장비가 함께 다가와 관우가 형님,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유비가 두 사람을 보며 말한다. 조조가 모레 허창으로 회군을 하니 우리는 어디로 갈지 생각 중이네. 서주는 이제 조조 손에 넘어가 우린 몸둘 곳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관우가 조조가 형님을 서주목에 봉한다고 했는데 하고 운을 띄우자 유비가 믿음이 가지 않는 어투로 조조는 여포에게도 삼군 대원수에 봉하겠다고도 했었지. 서주성이 안 된다고 하면 소패에 남는 것은 어떨까요? 형님께서는 큰 공을 세우셨고 그동안 많은 굴욕도 참으셨는데 조조에게 부탁하면 설마 소패성 하나쯤이야 안 주겠습니까? 관우가 희망을 담아 말했다. 그러자 유비는 소패에 있게만 해준다면 물론 나도 좋지. 허창까지 따라갈 생각은 없으니 말이야. 어쨌든 이젠 조조와는 멀리 할수록 좋을 것이네. 하고 말한다. 관우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유비가 장비에게 물었다. 셋째, 자넨 어떤가? 그러자 장비는 헤헤헤, 저야 아무러면 어떻소? 형님 뜻이 제 뜻 아니오? 하고 퉁치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관우가 웃으며 셋째는 걱정이 하나도 없구만. 하하, 당연하지요. 이 넓은 천하에 우리가 머무를 곳이 없겠소? 뭐가 걱정이오? 이렇게 대답하는 낙관적인 장비의 말을 듣고
유비조차 그를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한편 조조는 참모들과 함께 회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조조는 곧 회군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전 문제는 걱정 없이 처리했으나 단 한 사람 문제만큼은 처리하지 못했소. 유비 말인데 죽이라 했고 이용하라 했고 이용하고 죽이라 했지. 이제 곧 회군할 텐데 이자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그러자 순욱이 아랜다. 여포는 죽고 서주는 주공께 귀속됐소. 유비는 갈 곳이 없어졌으니 주공께 의탁하려 할 것이요. 죽일 이유가 없어졌지 않소? 오히려 이용해야죠. 이어서 곽가가 혹시 주공께서 유비에게 서주목에 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곽가가 한숨을 쉬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곽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똑 떨어지게 대답한다. 있었네. 그러자 곽가가 냉철한 어조로 말한다. 그럼 약속을 지켜 유비를 서주목에 봉하십시오. 단 명분은 주되 실권은 주지 말고 믿을 만한 장군을 서주에 남겨 군정과 민정을 장악해 하고 유비는 그냥 소패에 남겨두도록 하십시오. 곽가의 말을 턱을 괴고 듣던 조조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저하자 순욱이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조조가 대답하지 않자 정욱이 읍하며 아랜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이쯤 되니 조조는 어쩔 수가 없이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조는 눈을 깜빡이며 턱을 갠 손을 까불리더니 이어서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로 그때 병사 하나가 달려들어오며 아랜다. 보고합니다. 이곳 서주 지역 대표들이 대장군을 뵙자고 청합니다. 무슨 일로? 허창으로 곧 회군한다는 말을 듣고 서주 500만 백성들을 대표하여 만민서를 바친다 하옵니다. 그러자 조조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그래, 그건 뜻밖이로군. 우리가 서주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주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섬기다니 민심이 좋구만. 하하하. 들어오라고 해라. 예. 병사가 나가자 조조는 지금까지 자리에 기대고 앉았던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고 서주 지역의 대표들을 경건히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잠시 후 두 손으로 만민서를 떠받든 서주 지역 대표 노인이 일행과 함께 조조 앞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조조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소인 노이로가 대장군을 배웁니다. 하며 일동이 조조에게 절을 하였다. 조조는 따뜻한 음성으로 대답한다. 어서들 일어나시오. 그러자 노이로가 대장군께서 곧 허창으로 회군하신다 하여 서주 육군의 백성들을 대표해 만민서를 바칩니다. 부디 대장군께서는 유공 현덕을 남겨 서주목에 재임토록 해주십시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누구? 조조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 물었다. 그러자 노이로 노인이 다시 대답한다. 예 대장군. 유공은 백성을 사랑합니다. 도겸이 죽고 유공이 9달 동안 서주목을 관장했는데 그 9달은 우리 서주가 가장 태평했던 시기였습니다. 유공은 각 군의 조례를 개정하여 탐관을 척결하고 조세를 감면했으며 또 다리를 3개나 놓았고 500장이 넘는 제방으로 관계시설을 만들어 농가에 풍년이 들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대장군, 서주 백성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일 유공께서 어진 정치를 펼쳤던 덕이니 그런 현명한 주군을 모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옵니다. 노이로 노인의 이 같은 말이 끝나자 함께 온 서주 지역 대표들이 일시에 아뢰는데 대장군, 살펴주십시오.
하고 같은 소리로 복창을 하니 조조는 노이로 노인의 말도 놀랍거니와 자신의 내심의 뜻과 전혀 다른 요청을 받자 난감하기만 하였다. 그것은 참모인 순욱, 곽가, 정욱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노인의 말 중간중간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거나 조조의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역 대표의 말이 끝나자 조조는 멍한 표정이 되었다. 이렇게 조조가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려니 서주 지역 대표들은 다시 한번 입을 모아 대장군, 유공을 서주목에 봉해 주십시오. 하고 일동이 합창하듯 아뢰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조조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허허허. 아, 유비가 그렇게나 현명하다니. 그렇다면 조정의 기둥이 될 제목이로군. 헌데 그런 인물에게 서주목을 맡긴다면 오히려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겠소. 응? 하하.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여러분이 올린 이 만민서를 조정에 올리고 여러분의 뜻을 천자께 알려 천자께서 친히 유비를 서주목에 봉하도록 할 것이오. 어떻소? 임기응변에 능한 조조는 유비를 서주에나 소패에 놓아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허창으로 데려갈 명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역 대표들은 이러한 조조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일동이 조조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외치었다. 고맙습니다. 대장군. 이들이 물러가자 조조는 손에 들고 있던 만민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외쳤다. 유비는 절대 서주는 물론이고 소패에조차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자 순욱이 말한다. 조금 전에 주공께서 서주에는 유비의 명분만 세워놓고 소패에 남겨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조조가 손가락까지 펴들고 대단히 흥분한 어조로 방금 서주의 유질한 자들이 하는 말을 못 들었소? 유비가 벌써 서주의 민심을 얻지 않았나? 그놈에게 명분을 주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실권까지 쥐게 될 것이고 서주에 남긴 우리 사람은 유명무실하게 될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유비를 남겨두면 안 돼. 놈을 허도로 데려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조조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즉시 참모를 비롯하여 일부 호위 병력을 이끌고 당장 허창으로의 회군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서주 성문 앞에 자신이 타고 갈 수레를 대기시키고 유비를 홀로 불러냈다. 유비는 영문도 모르고 조조 앞으로 다가가서 읍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소리내어 웃으며 유비를 맞았다. 그러면서 허허 허창에서 조서가 내려왔소. 천자께서는 당신이 황실의 후예이며 서주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유비는 천자가 있는 허창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 읍하며 허리를 정중히 굽혀 신유비가 폐하의 안녕을 비웁니다. 하고 절을 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기특한 미소를 지으며 유비에게 정다운 어조로 물었다. 현덕, 천자의 용안을 뵙고 싶지 않소? 그러자 유비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늘 뵙고 싶어 했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에게 수레를 가르쳤다. 좋소. 다시요. 함께 허창으로 갑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유비는 놀라며 물었다. 지금요? 그렇소. 조조는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지며 내일 출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감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당연하다는 어조로 그건 3군의 병사들이고 우린 먼저 갑시다. 여정이 외롭기도 할 텐데 나와 함께 가면 말벗도 되고 좋지 않은가. 조조의 억지 주장을 듣고 유비는 대략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제겐 아우들이 있어서.
하고 선뜻 따라 나설 생각이 없음을 말하자 조조가 걱정 마시오. 내가 조치해 놓았소. 내일 조인이 관우, 장비, 조은을 비롯해 당신 처자까지 모두 함께 데리고 출발할 거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유비가 대답을 주저하자 조조는 천자를 뵙고 싶다고 하지 않았소? 하고 유비의 결심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이해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내 자신의 속마음을 포기하고 조조에게 절을 하며 명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만면에 웃음이 가득 번지며 그래야지 하고 말을 하며 유비의 손을 잡아 끌며 수레로 이끌었다. 엿새 후 유비는 조조와 함께 허창에 도착하여 천자를 아련하기 위하여 장락궁에 들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가는 조조의 뒤를 쟁걸음으로 쫓아갔다. 시종이 장락궁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대장군 조조가 황제 폐하를 아려나옵니다. 조조는 당당한 봄으로 장락궁 계단을 올라갔다. 그 뒤를 따르는 유비는 난생 처음 천자를 뵙는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천자를 뵈하라는 의식도 처음인지라 어리둥절하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조조의 거동을 유심히 살피며 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따라해 보지만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어줍은 행동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장락궁 계단 위에서 조조는 허리에 찬 요도를 그대로 가지고 입장했으나 유비는 시종에게 무기 검색을 받고서야 계단 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조조가 검색받는 유비를 향해 웃으며 말한다. 천자의 명으로 나는 입궁 절차가 따로 있지 않소. 그러자 유비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천자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조조의 뒤를 쟁걸음으로 쫓아갔다. 드디어 천자의 용상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조조는 거침없이 계속 들어갔으나 유비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천자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부복해 있었다. 천자의 용상 단하에는 좌우로 이미 문무백관들이 가지런히 도열해 있었다. 조조가 천자 앞에 가까이 이르자 천자 유엽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치며 긴장한 얼굴이 되었다. 천자를 마주본 조조가 양팔을 크게 벌렸다가 가운데로 손을 모으며 천자께 아른다. 신조조 천자를 배웁니다. 하고 말하며 머리를 수그려 허리를 굽히니 천자는 어색한 반색을 하며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머리를 들고 천자를 향해 신조조는 천자의 위엄과 백성들과 한실의 부흥을 위해 서주를 취했으니 이는 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경이 일거에 수춘을 함락시켜 역적 원수를 멸하고 이번에는 다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조정을 위해 서주를 취했으니 경의 명성이 후세에 전해질 것이오. 명이오. 짐은 경을 조정 승상에 봉해 정무를 맡기고 9,000경의 봉토와 30,000호를 하사하겠소. 하고 하명하였다. 조조가 대답한다. 신조조 황은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천자 유엽에게 읍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조조 앞으로 다가서며 자신의 왼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조승상은 앉으시오. 그리하여 조조가 단상으로 오르자 시종들이 조조가 앉을 새로운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조조는 용상을 가리키며 천자에게 말한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새로 놓은 자리에 앉으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 연후에 조조가 손을 들어 다나 말석의 유비를 가리키며 폐하 보이십니까? 유비라 하고 자는 현덕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천자가 유비를 바라보니 유비는 코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천자가 손을 들어 말한다. 유경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 말을 듣자 유비는 의관을 고쳐 정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반쯤 구부린 채 종종 걸음으로 천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 고하였다. 신유비가 황제 폐하를 배웁니다. 천자 유협이 조조의 눈치를 힐끗 보고 유비에게 물었다. 경의 조상은 누구요? 유비는 엎드린 채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아랜다. 신은 중산 정왕의 후예이옵고 효경왕제의 현손으로 유웅의 손자요 유홍의 아들이옵니다. 헌제는 그 소리에 크게 놀라며 그렇다면 우리 한실의 일족이 아닌가? 그러면 종정은 지금 곧 종실족보를 가져와 자세한 것을 말해보시오. 하고 분부를 내렸다. 종정은 곧 황실족보를 가져와 어전에서 큰 소리로 읽어내렸다. 효경 황제께서는 아들 14명을 두셨으니 제7자가 곧 중산정왕 유승이고 유승이 육성정후 유정을 낳고 유정은 폐후 유왕을 낳고 유왕이 장후 유록을 낳고 유록이 기수후 유연을 낳고 유연은 흠양후 유영을 낳고 유영은 안국후 유건을 낳고 유건은 광릉후 유애를 낳고 유애는 교수후 유언을 낳고 유언은 조우프 유서를 낳고 유서는 기양후 유의를 낳고 유의가 원택후 유필을 낳고 유필이 영천후 유달을 낳고 유달이 풍령후 유부리를 낳고 유부리가 제천후 유애를 낳고 유애는 동군법령 유웅을 낳고 유웅이 유홍을 낳고 유홍이 불사하니 유비는 곧 유홍의 아들이며 효경 황제의 18대 후손이 맞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종정이 이렇듯 황실족보를 큰 소리로 읽어내리자 자리에 앉은 조조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자정한 문무 대신들 중에는 일부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헌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얼굴로 유비를 내려다보며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대는 짐의 숙부가 아니시오? 하고 놀라며 말하자 조조는 순간 언짢은 얼굴이 되었고 유비는 다시 헌제에게 절을 하면서 폐하의 하늘 같은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헌제는 계속된 전화로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짐은 역적들의 능욕을 받아왔소. 하고 말을 하였으니 이 순간 조조가 기침을 하며 자리를 고쳐 앉자 조조의 눈치를 살피던 헌제는 조조에게 눈길을 주며 다행히 조승상 같은 충신이 있어 역적을 제거하고 허창으로 천도하여 짐이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소. 오늘 유왕숙을 만나게 되니 짐이 기쁘기 한량없소. 하고 말한 뒤에 다시 하명한다. 유비는 들으시오. 짐은 그대를 좌장군 의성정후에 봉하겠소. 그러자 유비는 다시 헌제에게 절을 하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어서 헌제가 하명한다. 경이 한가할 때에는 언제든지 입궁토록 하시오. 함께 선조님들 이야기나 합시다. 그러자 유비가 다시 절을 하며 폐하의 명에 따르겠사옵니다. 하고 아뢰니 황제의 옆에 시립해 있던 황제의 장인인 동승이 유비에게 경하드립니다. 유황숙 하고 말하였다. 유비는 동승의 축하에 어찌 대답할 바를 모르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유비를 천작게 아련시키고 바라지 않던 의외의 결과를 눈앞에서 보게 된 조조는 입맛을 다시며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단아에 엎드려 있는 유비를 내려다보며 유황숙의 좌장군 임명을 경하드리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던 만장한 백관들은 조조의 행동거지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일동이 경하드립니다. 황숙 하고 일제히 외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유연덕을 사람들은 유황숙으로 부르게 되었다. 헌제로부터 유비가 황숙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조조의 세력이 날로 커져감에 따른 헌제의 염려로 조조를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정치적인 배려도 있었다. 이처럼 유비의 존재가 부상하자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으니 조조의 신복 모사인 정욱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루는 정욱이 조조를 보고 말한다. 천자께서 유비를 황숙으로 인정하시고 높은 벼슬을 내리면서 신임을 두텁게 한 것은 틀림없이 누가 되든 외부의 세력을 키우려는 것이니 승상께서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그 정도는 나도 생각했소. 경계해야지. 허나 만사에는 득실이 있소. 유비는 귀한 황숙이 되었다고 하나 내 장중에 들어있으니 어쩌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을 듣고 정욱이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조조는 오히려 정욱의 걱정보다는 허창으로 옮겨온 유비의 근황이 더 궁금하였다. 그래서 유비가 황숙이 되고 나서 바로 우쭐대지는 않던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정욱이 미소를 지으며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받고서는 더 겸손해지고 그저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온종일 나오질 않습니다. 손님을 배웅할 때에도 멀리까지 나가 아주 깍듯이 인사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욱의 그 말을 듣고 조조는 으하하하 영리한 놈이로군 하고 파한대소를 하였다. 그러자 곧 정욱이 정색을 하며 승상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즉각 말해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욱이 입을 연다. 승상께서는 조정 안팎을 막론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쌓아 위엄을 떨쳤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승상의 직위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정욱의 말뜻을 단박에 알아챈 조조가 묻는다. 정욱, 즉위하라는 거요. 응? 그렇습니다. 고맙소. 내가 비록 관직은 높아졌지만 아직 명망이 낮고 군마와 영토도 원소보다 못하지 않소? 게다가 조정 안팎에는 천자에 충성하고 한실 부흥을 꾀하는 대신들이 많으니 내가 지금 즉위하겠다고 나서면 남들은 몰라도 순욱이 가장 먼저 반대할 것이오. 괜한 욕심 부리다가 원술과 같은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소? 아, 그러면 승상, 조정 대신들 중에 누가 승상 편이고 누가 천자 편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이럽시다. 이틀 후 허전으로 사냥을 나갈 테니 내가 함께 가자고 천자께 보고 드리고 문무 대신들에게도 그렇게 전하시오. 조조는 평소부터 생각하던 바가 있어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정욱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물러갔다. 한편 헌제 유엽은 내실에서 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선조들은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아쉽게도 나에 대해 이르러 간신과 역도들이 득세하여 나라가 혼란하니 애통한 일로다 애통해. 이러는 가운데 황제의 장인인 국궁 동승이 들어와 절을 하며 폐하 처음 만난 유비에게 어찌 그렇게 큰 벼슬을 내리셨는지요? 하고 말하였다. 헌제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조조가 조정을 장악해 국사를 짐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유비는 영웅인데다가 황실의 후예로 나아고는 친척이니 내 진자로 삼을 수가 있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동승이 이해하겠습니다. 허나 유비는 휘하에 군사도 없고 영토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헌제는 한숨을 내쉬며 아, 그건 기회를 보아 차차 짐이 만들어줘야죠. 아, 예. 동승은 대답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시종이 들어와 아뢰옵니다. 동평상 정욱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아랜다. 헌제는 또 무슨 일인가 하는 눈치를 동승과 주고받은 후 들라하라 하고 명을 하니 곧 정욱이 들어와 허리를 굽히며 절을 한다. 신 정욱이 폐하를 배웁니다. 일어나시오. 경은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헌재가 물으니 정욱이 허리를 반쯤 펴고 손을 모아 대답한다. 아뢰옵니다. 조승상께서 폐하를 청해 사냥을 가자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조와의 사냥 동행이 마뜩 차는 헌재는 인군이 사냥을 다니는 것은 정도가 아닐 것이요. 하고 대답하니 조조의 명을 받은 정욱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물론 인군께서 사냥을 전업으로 다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제왕들도 봄이면 비마강병을 살피시고 여름이면 농사순찰을 다니시고 가을이면 호수에 배를 띄우시고 겨울이면 사냥을 나가시어 사시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가시어 친히 민초를 대하심으로써 무의를 천하에 떨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폐하께서도 항상 궁중에만 칩거해 계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오니 이번 기회에 자연의 대기와 직접 접촉하실 겸 사냥을 나가보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이렇듯 정욱이 강력히 주장하니 헌재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면 나가보도록 하겠소. 헌재는 마음에도 없는 사냥을 안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조와 동행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여 그러면 유황숙도 함께 가도록 승상께 전하시오. 알겠습니다. 이리하여 조조가 초청한 사냥에는 유비도 동행하게 하였다. 이틀 후 천자는 보조궁을 시종에게 들려 소요말을 타고 궁 밖으로 납시었다. 황궁 성문 앞에서부터 기라성 같은 신복 장성들과 비전말을 타고 합류한 조조는 겨우 말머리 하나 떨어져 천자를 따르고 그 뒤에는 조조의 신복 장성들이 10여이나 따라붙었다. 헌재가 소요말을 달려 사냥터인 허전에 이르니 그곳에는 이미 유비가 관우, 장비와 더불어 천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는다. 헌재가 현덕을 보고 속삭이듯 말했다. 짐은 사냥을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오. 오늘은 황숙이 사냥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짐의 낙을 삼을까 하오. 황공 무비하옵니다. 현덕은 3번 절하고 말에 올랐다. 그때 사방에서 몰입꾼들의 아우성이 들리더니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다. 황숙이 한번 쏘아보시오. 헌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비는 나는 듯이 달려가는 토끼를 한 살에 쏘아 맞췄다. 그리하여 달려가던 토끼가 대번에 뒹굴어 쓰러지자 헌재가 감탄하며 황숙은 참으로 천하의 명궁수요. 오늘은 부디 내 옆을 떠나지 마시오. 하고 말하는 순간 이번에는 숲덩굴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헌재는 금비전을 겨누기가 무섭게 화살을 쏘아갈겼다. 그러나 화살은 사슴을 못 맞추고 나무에 박혀버렸다. 그 순간 헌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하여 사슴을 황급히 쫓아가며 2번, 3번 연거푸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화살은 그때마다 사슴을 비켜나가기만 하였다. 자신을 잃어버린 헌재는 옆에 따르는 조조에게 활과 화살을 건네주며 승상이 한번 쏘아보오 하고 숨가쁜 소리로 분부를 내리자 조조는 궁전을 물려받기가 무섭게 비전마에 박차를 가하며 사슴을 나는 듯이 쫓아가며 활을 쏘아갈겼다. 쌩! 화살은 시위 소리를 날카롭게 내며 날아가더니 사슴의 등줄기에 깊숙이 들어박힌다. 화살을 맞은 사슴은 몇 발짝 그대로 달려가더니 숲속에 그대로 푹 고꾸라져 버렸다. 멀리서 몰이를 하고 있던 군사들과 몰입꾼들은 천자가 쏘아 맞춘 줄로 알고 모두 칭송의 한우성을 울렸다. 만세, 만세. 칭송의 만세 소리가 숲속을 진동할 때 문득 조조가 헌재의 앞으로 나서며 사슴을 쏘아 맞춘 사람은 바로 나루다 하고 외치었다. 문무백관들은 조조의 너무도 도가 넘는 언행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더구나 유비의 뒤에 있던 관우는
조조의 언행에 크게 노하여 봉의 눈을 부릅뜨고 칼집에서 칼을 반쯤 빼내었다. 유비가 그를 보고 황급히 눈짓을 하며 손을 내저었다. 관우는 현덕의 견제에 눌려 분노를 참는다. 문득 조조의 눈이 유비를 향했다. 시선이 마주치자 유비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궁이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자 조조는 그건 유황숙의 진심이 아닌 듯하오. 여포의 원문 사격을 직접 보았으니 말이오. 신궁이란 말은 여포에게나 어울리지. 하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절하하여 말한다. 그러자 유비가 여포도 훌륭했지만 승상께 처형되었고 승상의 궁술이 여포에 못 미치지만 승상께서는 강산을 평정했지요. 그리 본다면 여포는 실력은 있으나 평범할 뿐이었고 승상께서는 사슴 한 마리를 쏘셨어도 신궁이라 할 만하지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기뻐 웃으며 하하하하 옳은 말만 하니 듣기가 참 좋소. 하고 말하며 헌제에게 폐하의 보조궁을 돌려드리지요. 하고 활을 들어 헌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헌제는 경이 그냥 쓰시오. 하고 하명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조가 활을 쳐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황제 폐하께서 내게 활을 하사하셨다. 그러자 조조 휘하의 장수들과 병사들이 일시에 만세, 만세 하고 손을 들어 소리쳤다. 사냥이 끝나고 돌아오며 조조는 승상부에 도착해서 말에서 내리며 허저에게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보조궁을 내밀었다. 허저, 이 활을 가져가게. 예, 이렇게 물렁물렁한 활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허저는 활을 받아쥐고 한마디 한다. 그럼 가져다 버리던가. 예, 알겠습니다. 조조는 승상부로 들어가며 뒤따르는 정욱에게 묻는다. 정욱? 조금 전의 일은 잘 봤겠지? 예. 병졸들이 나에게 만세를 외칠 때 누가 불쾌해하던가. 국궁 동승은 안면이 붉어졌고 관우는 검까지 꺼냈으나 대다수 대신들은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럼 순욱은 한숨을 길게 쉬든가. 예. 내가 그렇게 신임을 하고 존중을 해주었건만 마음은 천자에게 있어. 예. 그것만 봐도 조정 내에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적지 않소. 더구나 지금은 제후들과 효웅들이 난립해 있으니 얼마 전에 당신이 말했던 즉위권은 없던 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사냥이 끝나고 해가 저물어 낙중으로 돌아오자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말한다. 둘째는 오늘 낮에 어찌하여 조조를 그렇게나 분노에 넘치는 눈으로 쏘아보며 칼을 빼어들려고 하였나? 마침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오늘은 평소 둘째답지 않게 너무 흥분을 하였네. 관우는 머리를 수그려 잠시 생각하다가 형님은 조조의 기군망상한 태도에 아무것도 못 느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도 조조의 아나무인한 태도를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하였네만. 저는 오히려 형님께서 저의 행동을 억제하신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곳 허창에 머무는 동안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모든 것에 조조의 횡포가 심한데 놀랐습니다. 조조는 분명히 왕도를 무시하고 패도를 꿈꾸는 간웅입니다. 사냥에 따라간 수많은 문무백관들과 병사들 앞에서 천자께 올린 만세를 자기가 대신 받는다는 것은 신하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분개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사정을 이해하네. 그러나 그때 천자께서는 바로 조조의 옆에 계셨고 또 좌우를 에워싼 무리들이 모두 조조의 신복 부하였는데 둘째가 일시적인 분노로 행동을 했다가는 조조는 죽일 수가 있었겠지만 조조의 맹장들로부터 혹시라도 천자께 누가 미친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겠나?
내가 둘째의 거동을 말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네. 유비의 조목한 설명에 관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조조 같은 놈은 진작 죽여 없애지 않으면 후일에 반드시 화가 될 겁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게. 유비는 관우의 손을 붙잡으며 당부했다. 그리하여 관우가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장비에 투덜거리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형님, 조조란 놈을 죽이지도 못하고 참을 수도 없는데 차라리 허창을 떠나서 우리끼리 편하게 삽시다. 계속 이 우리 같은 곳에서 갇혀 살거요? 그러자 유비가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지금 허창 곳곳은 경비가 삼엄하니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거야. 지금은 남의 밑에 있으니 일단은 참아야 할 것이야. 그러자 장비는 볼멘 소리를 한다. 형님, 만날 참아라 참아라.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요? 그러자 밖에 인기척을 느낀 유비가 쉿 하고 장비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타박한다. 끙. 장비가 목을 움츠리고 말문을 닫는 순간 모사 미방이 들어와 주공, 황궁에서 시종이 와서 천자의 명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유비를 비롯해 관우, 장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제의 시종을 맞아 꿇어 앉았다. 그리고 천자의 명을 전하러 온 시종에게 유비가 두 손을 읍하며 신유비 명을 받듭니다. 하고 예를 갖추었다. 시종이 황제의 명을 전한다. 유왕숙, 폐하께서 허전으로 사냥을 나가셨다가 풍안이 들어 와병 중이시니 황친들께서는 모두 문안을 오시랍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유비가 즉각 신이 곧 찾아뵙겠다고 폐하께 전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다음 날 늦은 저녁 유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등을 든 시종을 앞세우고 천자의 궁으로 향했다. 궁문 앞에 이르니 수문장이 앞을 막아서며 승상의 명으로 대신들은 야간에 신궁 내부를 출입할 수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자 유비를 따라온 시종이 먼저 황제께서 와병 중이시라고 황후께서 친히 유왕숙을 청하셨으니 하고 말문을 열자 수문장은 즉각 늦었으니 내일 오시오. 하고 잘라 말한다. 그러자 유비가 목소리를 높여 나는 유왕숙이다. 천자께서 자유롭게 출입하라 하셨거늘 너희가 감히 막는 것이냐? 비켜라. 하고 말하자 수문장은 물러날 태세가 아니다. 그러자 유비가 수문장을 가리키며 말한다. 비키지 않으면 승상께 고해 내 죄를 묻겠다. 하고 일갈하였다. 그러자 수문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하 병사들에게 명한다. 열어드려라. 이렇게 국문 앞을 통과한 유비가 천자를 아련하기 위해 내실로 들어가니 동기비가 나와 유비를 맞으며 말한다. 황숙 오셨습니까? 유비가 두 손을 읍하고 절을 하며 신유비 동기비를 배웁니다. 하고 말하니 내실에는 동기비 외에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기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른 황친들은 어디 계시온지요? 유비가 궁금해 묻자 동기비는 폐하께서는 황숙만 부르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주위를 살피며 폐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내실에는 황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동기비는 지금 측간에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비는 그럼 신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동기비는 아니요, 황숙께서는 측간으로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유비가 의아해하며 폐하를 그곳에서 뵈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동기비는 따라오시죠. 하고 먼저 앞장서 유비를 측간으로 인도한다. 측간으로 들어선 유비가 이리저리 살펴보니 황제는 측간 좌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황송해하며 머리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이내 엎드려 절을 하며 울먹였다. 폐하. 그러자 천자 유엽이 서글픈 음성으로 황숙 일어나시오. 도성 곳곳에 조조의 감시가 없는 곳은 오로지 이 측간뿐이요. 이곳이 짐의 진정한 자리요. 여기서만이 짐이 속마음을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황숙을 이곳으로 오시라 한 것이요. 하고 말하니 유비가 울먹이며 대답한다. 폐하, 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자가 엎드려 있는 유비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너무 슬퍼 마시오. 이런 짐의 처지는 몇 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요. 그거 아시오? 짐은 즉위하는 그날부터 동탁의 놀이개가 되었소. 그때 동탁이 궁정에 난입하여 비빈들을 가늠하고 상부를 칭하며 악행을 휘둘렀소. 동탁이 죽은 뒤 짐은 이각과 곽사의 손에 들어갔는데 어렵사리 국구인 동승의 계책으로 장안을 탈출했으나 이젠 조조에게 납치되어 허창으로 오게 된 것이요.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유비가 폐하 밖에서 듣기론 조승상이 폐하께 예를 다한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러자 천자는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오. 조조가 짐을 학대하진 않았소. 오히려 철마다 다 먹고 쓰지도 못할 음식과 비단을 짐에게 바쳐왔으니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일 것이오. 허나 조정을 장악해 짐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 짐을 이런 새장 같은 곳에 가둬놓고 제후들을 호령하고 있어. 더구나 언제든지 때가 오면 황희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할 것이오. 황숙, 조조가 명부는 승상이나 역적이나 다름없소. 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동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놓고 역적질을 하지 않을 뿐 사람들은 은혜와 위엄을 떨치는 한실의 기둥인 줄 알고 있어. 조조의 수법이 동탁보다 1000배는 더 뛰어나오. 어제 사냥터에서 보시지 않았소? 그러자 유비가 무릎으로 천자 앞으로 기어가며 말한다. 폐하, 폐하, 걱정 마십시오. 신이 조만간 기필코 역적을 없애 한실을 부흥시키고 황은에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그러자 천자는 황숙을 청한 것은 할 말이 있어서요. 짐은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 황숙이 한실을 위해 반드시 대업을 일으켜서 부족한 짐과 백성들을 구하고 선조들의 영령을 위로해 주시오. 짐이 곧 황숙께 밀지를 내릴 것이오. 신 명심하겠습니다. 유비가 이렇게 대답하자 천자가 친히 유비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 그런 연후에 황숙, 짐의 절을 받으시오. 하고 말하며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황급히 천자의 행동을 막으며 고개를 흔든다. 폐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천자는 짐이 절을 하는 것은 천자가 신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가 숙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며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러자 유비가 따라 주저앉으며 천자 유엽을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아내었다. 이런 격정의 시간을 보내고 유비가 황제의 측간에서 나오자 동기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 황숙, 눈물을 닦고 나가세요. 밖에는 조조의 눈이 많습니다. 하고 말하며 수건을 건네주었다. 잠시 망설이던 유비는 수건을 받아들고 절을 한 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올 때 데리고 온 등불을 든 시종을 앞세우고 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 앞에 이르니 소문장이 유황숙 잠시만요. 하고 말하며 막아섰다. 무슨 일이냐? 유비가 묻자 수문장이 심야에 출궁할 때에는 필히 몸수색을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무엄하다. 감히 내 몸 수색을 하겠다고? 죽고 싶으냐? 유비는 고함을 쳤다. 그러자 당황한 수문장이 그리 안 하면 승상께서 제 목을 치실 겁니다. 하고 말하며
두 손을 읍해 보이며 고개를 꺾어 보인다. 그러면서 굴령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연실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유비가 양팔을 벌려 보이며 말한다. 내가 너를 죽게 해서야 되겠냐? 그러자 병사 하나가 더 합세하여 유비의 몸수색을 하였다. 유비는 참담한 심정으로 몸수색에 응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한편 유비를 떠나보낸 천자 유엽은 밀지를 쓰기 위해 붓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어느 순간 붓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밀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비장한 자신의 생각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 쓴 밀지를 겹겹이 접어 동기비를 불러 부탁한다. 귀비 수고스럽지만 이 밀지를 옥대에 넣어 눈에 띄지 않게 꿰매 주시오. 며칠 후 짐이 재를 올리러 갈 때 총애하는 충신에게 건네서 천하의 영웅들을 규합하고 거병하게 할 것이오. 하고 말하니 놀란 눈으로 동기비가 물었다. 폐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소. 누굽니까? 당신 부친 동승이요. 며칠 후 천자 유엽은 국구 동승을 대동하고 제를 지내기 위해 공신각으로 향했다. 조조의 특명으로 천자의 거동을 감시하던 감시관이 조조에게 달려가 보고한다. 승상, 폐하께서 사냥을 다녀오신 후 풍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알고 있다. 허나 이상한 것은 오늘은 왕쾌되었다며 공신각에 제를 지내러 국구 동승을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또 누굴 대동했느냐? 동승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신각에서 나오지 않아 이상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가보아라. 한편 천자 유엽은 동승과 함께 공신각에 들어서며 말했다. 국구, 짐의 선조께서 어느 땅에 몸을 일으키시어 어떻게 창업을 하셨는지 들려주시오. 황공하신 말씀, 폐하께서는 그것을 모르셔서 신에게 물으시나이까? 짐이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오늘은 국구의 설명을 듣고 싶다. 황공하옵니다. 창업주 고조 황제께서는 사상정장으로 몸을 일으키시어 삼척검으로 의병을 지휘하시기 3년 만에 진을 정벌하시고 5년 만에 초를 멸하시어 드디어 만세의 창업을 세우신 것이옵니다. 천자는 그 말을 듣고 초연히 탄식한다. 아, 짐의 조종은 그렇듯 영웅이셨는데 그 어른의 자손인 짐은 이처럼 나약하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천자는 장량과 소아의 화상 앞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였다. 국구 동승도 천자의 뒤를 따라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황제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그런데 황제가 머물던 자리에는 황제의 옥대가 떨어져 있었다. 동승은 옥대를 주어 허리에 차고 공신각을 나섰다.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그의 앞에는 조조가 나타났다. 동국구, 아, 조승상? 조조가 동승을 부르자 그는 예기치 않은 등장에 놀라며 대답하였다. 조조가 말했다. 폐하께서 제를 지내신다고 해서 함께 하려고 왔는데 폐하께서는 아직 계시오? 폐하께서는 이미 제를 마치고 회궁하셨고 저도 가려던 참입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고 아직 국구께서도 계시니 저와 함께 선왕들께 제를 올리고 가시면 어떻겠소? 잠시 망설이던 동승이 두 손을 읍해 보이며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리하여 동승은 마지못해 조조의 뒤를 따라 다시 공신각 계단을 올랐다. 제를 모두 마치자 조조가 의심의 눈길로 동승을 불렀다. 국구, 예. 이곳은 정말 하늘의 뜻이 전해질 것만 같은 곳이 아니오? 안 그렇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폐하께서 국구만 부르셨다는데 밀지라도 받으신 게 아니오? 전혀 아닙니다. 오셨다 가실 때까지
저한테 별도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사실이요? 동승이 대답하자 조조는 그의 허리에 찬 옥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 옥대는 일반 신하는 물론 승상인 자신도 공공연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조조의 세심한 눈길을 알아차린 동승은 어색한 소리로 자신의 허리에 찬 옥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이것은 폐하께서 하사하신 겁니다. 그것 보시오. 그게 별도의 말씀을 안 하신 거요? 이유 없이 옥대를 하사하셨겠소? 조조는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의욕의 뜻이 숨어 있었다. 그러자 동승은 난감한 얼굴로 제 말씀은 밀지 같은 것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조조가 옥대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염치불구하고 굳굳게 선물로 받도록 하겠소. 아, 동승이 난색을 표하자 조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왜 안 됩니까? 조조의 요구에 대답을 주저하던 동승이 마지못해 말했다. 승상이 가져가십시오. 정말 주실 수 있으시오? 그렇습니다. 미련은 없소? 미련 없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으하하하. 그러면서 자신의 허리에서 옥대를 풀어내며 말했다. 내가 어찌 남의 것을 뺏겠소. 이 옥대는 천자께서 하사하신 것인데 나 같은 일개 신하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소? 국구께서 잘 쓰시오. 이에 동승은 두 손을 모아 흔들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옥대를 건네받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